경매 실전 투자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16번째. 지난주에 15강에서는 그 함정에 빠진 1번부터 7번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 8번부터 그 마지막까지 했는데 총 11개 사례죠. 8번부터 18번까지 사례네요. 그래서 경매 투자의 정서 539에서 471쪽에서 515쪽인 471에서 515쪽까지 하는 겁니다. 471에서 515쪽까지. 자, 한번 제가 보면 그 471쪽 보면 이제 이렇게 471쪽을 보면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채권 일반 채권이 아니다. 이런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압류라고 하면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가 있으면 일반 채권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임차인이 전부 배당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 가압류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보면 제가 한번 판서를 해보면서 가압류가 이러한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뭐 여기 99.99가 일반 채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가압류가 일반 채권이 아닌 그 유치권이 될 수도 있고, 이 강좌에서 말하는 유치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 말하는 그 임금 최우선 변제금 갖고 변제금으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를 해놓으면 이런 경우는 배당에서 필요비 1순위로 필요비 입기, 2순위로 최우선 변제 임금 최우선 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임차인이 확정일자라든가 전세권자하고 선수전세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선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유치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면, 그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낙찰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양이 없지만은 점유권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점유권은 유치권자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치 가압류라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99.99가 일반 채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갖고 가다가 보면 그 0.01이죠. 0.01%에 해당되는 유치권이나 임금 최우선 변제로 가압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움 지경에 있고, 지금 이거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 이 그 봉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낙찰받은 사람도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점을 때문에 금전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손해보게 됐죠. 여러분도 이런 사례에서 발생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간단하게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 99.9지만 0.01%에 해당되는 유치권하고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치채권 인수함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참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알고서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은 모르게 되면 피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사건 내역하고 그리고 판결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자,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 채권으로 이제 봐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조합이 가압류 채권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되는 일반 채권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미사일과 같아서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끝까지 쫓아다닌다. 이 밖에도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액, 즉 분양대금 미납금액과 지연이자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 종전 권리가액은 종전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한 거죠. 하고 또 종후 권리가액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 종전의 그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하고 나중에 건물 완성돼서의 권리가액을 우리가 이 차액을 이제 그 청산금이라고 하죠. 이 청산금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분담금이 있죠. 아파트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거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추가 부담금 해야 될 걸 갖다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내게 되는데 1차부터 6차까지 내는데 이걸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유치권이 될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조합원에 대한 왜 조합이 어떻게 공사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조합원의 대표 법인 기관이니까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납부해서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이제 삼성이라든가 레미안이라든가 또는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질 않으니까 대표니까 조합이 대신 시공사한테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조합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죠.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납하고 유치권은 분양대금 미납하고 지연이자 등등 을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의 채권 가압류하고 배당 요구함과 동시에 경매 부분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데 이러한 거를 간과하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들은 입찰 보증을 못 수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는 유치권자가 유치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유치권 경매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특별매각 조건으로 인수주의를 택하지 않은 한 소멸주의로 유치권자는 물론이고 그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과 일반 채권자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 2011다. 유치권자 형식적 경매를 놓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2011다 3호 593 판결. 그런데 다음 사례와 같이 유치채권자가 가압류하고 본안 판결 통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제3채권자의 경매 신청에서 배당 요구하면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고 미회수된 채권은 유치권으로 남아있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2012년 3월 29일 날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졌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이렇게 조합원 할 때 그 분양대금 미납을 분양대금 미납하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할 때 그럴 때 조합원의 그 아파트 구분우수를 갖다가 조합원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죠. 그 조합원에 의해서 대신해서 분양대금을 미납한 걸 갖다가 분양금 대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그 시공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 같은 경우도 분양대금을 대납할 때는 유치권자의 권리로서 가질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기초 사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봉천도 드림타운인데 이 재건축한 거죠. 건물 전부하고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등기부에 있고 임차인에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입 세대가 없죠. 누가 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대지권 미등기 이런 대지권 미등기인데
어차피 건물은 함께 등기이기 때문에 건물을 등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분양대금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대지권 등기를 안 해주죠. 이럴 때 대지권 미등기일 때는 점유자가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럴 때의 대지권 미등기는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이면 완납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분양대금 미납했을 때에는 분양대금을 납부를 원인으로 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뭐냐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 분양대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이게 대지권 등기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을 원인으로 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 대지권을 등기를 건물 구분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납부를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요즘 나와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입주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 이럴 때에는 조합이 분양대금을 미납을 인해서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을 원인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죠. 유치권이.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건물에 입주도 못하고 대지권 등기도 못하죠. 이걸 다 지급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낙찰받으면 이런 경우는 낙찰받으면 입주는 가능해요. 대지권 등기만 못할 뿐이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입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입주도 못하고 유치권도 이제 승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대지권 미등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지권이 있다. 물론 대부분이 대지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대지권 미등기하면 분양대금을 미납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분양대금 미납했다. 그럼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완납해야만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반쪽짜리만 사는 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례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경우 보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판결 사례에서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지는 신축 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환 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유치권자가 유치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유치권 경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시정은 특별매각적으로 인수지를 택하지 않는 한 소멸되므로 유치권은 물론이고 그 부동산 위에 우선변 채권자 일반 채권을 가진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권자가 일반 채권으로 가압류하고 본안 판결을 강제규명을 시청한 경우는 이 채권에서 당연히 배당금이 적겠죠. 그 미배당금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남아 있어서 지급할 때까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조합이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이 사건에서는요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채권자 즉 조합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거기 살지도 않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효력이 무효가 된 거죠. 조합이 아닌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사례가 돼 있었어요. 봉천 재개발 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종북전 재개발에서 그동안에 이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그 공세대금을 갖고 미납을 이유로 해서 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다가 이 판결로 이래 가지고 확정이 됐죠. 조합이 대납했을 때, 분양대금을 대납했을 때는 조합원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지. 이 사건에서는 입찰 들어갈 때 그 집에 전입세대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증언할 때 이 신축된 그 아파트에 그 아파트가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고 전입세대 세대원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 뭘 주면요,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분양대금을 완납했냐 안 했냐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그 아파트를 내 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한 4억 5천 정도, 4억 8천 되는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그 3억 8천에 낙찰받은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조합이 그 분양대금 미납한 그 분양대금을 해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서 그 과정에서 미배당금이 한 3억 몇 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배당받은 걸 해가지고 결국은 3년 동안 재판하면서 유치권으로 인수해야 될 금액이 도로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서로 이쪽에서는 유치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유치권이다 해가지고 이쪽에 변호사들도 5명, 이쪽에 5명에서 큰 3년 동안 재판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낙찰자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이상의, 4억에서 5억 재판 비용까지 따지면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그냥 입찰 보증만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여러분은 이런 사례가 되면 꼭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양대금을 미납이 있는지를 꼭 알고,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유치채권을 분양대금 미납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연이자 이 부분들 다 인수해야 된다. 또 소송 비용도 추가되는 소송 비용도 유치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 때는 항상 이 신축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전입세대원이 없다. 그럴 때는 조합 사무실을 꼭 확인해야 된다.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이번에는 상가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거. 이런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는 상가 임차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08년 2월 20일인데 근저당권자가 고향 축협이고, 여기를 보면 이 점포일증의 대화오토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30일 날 그 대학권을 갖추고 2008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서아무개는 2007년도 이 모두가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모두가.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확정일자는 이 사람 확정일자 빠르니까 먼저 받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00이고 환상보증금이 30 곱하기 100이니까 3,500이니까 이게 일산이고,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이니까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50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900이니까 9,000이고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 입찰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보면 확정일자는 늦으니까 이 사람보다 늦게 배당을 받게 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30일 날 갖고 한 점 1억 5,500이니까 소액 임차는 아니고 확정일자 거 따지니까 이 사람보다 늦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1,000만 원이야 뭐 인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3,000만 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보면 2003년 10월 30일이고 이 사람이 이걸 낙찰받을 때 보고 4,500만 원 이하일 때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요.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4,500만 원, 한 사람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월세는 계산하지 않고 보증금만 하고 환상보증은 확정일자를 계산할 때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이니까 여기서 1,350 받고
이 사람은 1350 받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인수금액을 따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탈출시켰냐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배당 요구한 거 갖다가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잘못했을 때에는 배당일까지 배당 요구를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이거 갖고는 없지만 다행히 2003년 10월 30일 확정일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배당 요구해서 인수하지 않게 됐죠. 뭐 이거는 그래서 1000만 원만 인수하고 이 경매 절차에서 끝을 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임차인이 이제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계속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증액 하지 않는 한은 확정일자를 안 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또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마지막에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최초에 확정일자 받은 것하고 두 번째 확정일자 받은 거, 세 번째 확정, 이걸 전부 제출해서 1차 확정일자, 2차 확정, 3차 확정일자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거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당연히 인수할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 이거로 인해서 보증금만 갖고 그 최우선 매일 계산하는 거다. 환상 보증금은 이제 확정일자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고,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만 갖고 한다, 이렇게 착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가임차인에서는 환산 보증금을 갖고 최우선 변제도 소액임차인 중에 일정액, 즉 최우선 변제 계산하고, 또 확정일자도 환산 보증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제 이 보증금만 갖고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제가 이제 2003년 10월 30일 날 확정일자 받은 거에 따라서 이거로 배당길 정정해서 탈출시켰던 사례지만, 여러분은 이런 사례를 알아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면 이거 꼼짝없이 3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잘못 만난 물건에서 무이유로 매각 결정 취소해달라고 탈출한 거. 이 물건은 이제 94억이 넘는 임야가 16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15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개발하면 큰돈이 된다는 지인이 소개로 낙찰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경우가 쓸모없는 임야라는 거죠. 내가 낙찰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이거 낙찰받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15억 8천, 94억 되는 걸 1억 5천 826만, 15억이 맞아요. 15억 8천, 266만 6천 4천 하니까 이게 그거의 10%니까. 그러니까 몸을 쓸모없는 땅이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입찰 보증금 1억 5천 8백을 갖다가 이거를 18억 8천에 18억 정도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잔금을 치르지 못하겠다는 거죠. 재매각 절차가 진행돼서 그래가지고 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걸 낙찰 받을 때 이걸 낙찰 받고 나가지고 이 남한산성이 이제 유네스코에, 지금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죠.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이 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자기가 낙찰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잔금을 치르면 좋겠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게 은행에 대출하니까 현금을 18억을 갖다 잔금을 치르려니까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낙찰 받을 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때 와가지고 1억 5,826만 6천 400원을 포기한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예. 18억 8,888만 8,516원에 낙찰을 받아가 잔금을 안 냈죠. 그래서 1억 5,826만 6,400원 요거를 10% 요거의 10%를 갖다가 요거의 10%인 금액을 포기해야 되는데 1억 5,800이죠. 1억 5,800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에 세금이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매를 시청한 사람은 누구냐?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이 일반 채권으로 강제규범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문의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문의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줬더니 경매법원에서
아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관계이냐? 왜? 경매가 취소되면 입찰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죠. 여러분은 물론 이럴 걸 미리 사전에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사례가 봤을 때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 아물까망이 없을 때 경매를 취소하라는 무효에 관한 근거를 두어서 경매를 신청해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거 입찰 들어갈 때 이것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따지고 대출 여력까지 다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학교 법인이나 사찰 소유로 매각되고 나서 재매각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학교 법인이나 사찰 소유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입찰 보증을 떼이게 되는 사례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면 별도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인이나 그 사회복지법인 사찰 소유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낙찰받고 나서 매각 허가 전까지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을 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법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찰 소유 재산 같은 경우는 주무관서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그 매각 허가하기 전까지 주무관처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죠. 이것은 이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 단계에서 한번 거르고 가는 거죠. 거르고. 그러니까 그런 건 경매 절차에서 잘하는 거죠. 왜냐면 입찰 보증만 떼이는 거죠. 괜히 장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소유권을 못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손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도 농지 자격증명 같은 경우도 이 매각 허가 전까지 낙찰 받고 나서 매각 허가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을 포기하지만 그래서 입찰 보증을 떼이는 것 같고 그거 갖고 그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잔금까지 납부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못 가져옵니다. 농지증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도 이제 잔금까지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주무관서 허가를 못 받으니까. 아니 입찰 보증을 납부하고 나서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는데 못 받는데 잔금 납부했다고 주무관서의 허가를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주무관서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매도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거냐. 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이제 부동산을 팔거나 이 학교법인 등의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은 어떤 거냐.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 제공 등을 설정할 때에는 관할청,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교육감의 허가를 전문대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 있는 거죠.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즉 교지나 교사나 또는 이제 체육장이나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또 이게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에 의해서 전범용 건물 또는 이제 그 압류 금지 규정으로 매도 시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 담보 제공 및 대여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이런 경우죠. 향교재단의 부동산은 향교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압류 금지 규정 등으로 매도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 설정 제공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있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재산은 국가유공자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8조 이 규정에 의해서 양도나 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승인이 있어야 이런 데 거래하려면 국가보훈청장이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은 보건복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면장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허가구역, 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또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지만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이 규정만. 자, 이번에는 학교범위나 사찰 소유 등이 매각되면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학교범위나 사찰 소유 등이 매각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찰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매각 허가 전까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야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각 불허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입찰 보증을 떼이게 된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된다면 매각 불허가 되거나 매각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때 또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경우 학교법인, 사회복지부, 사찰 소유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주무관서에 허가가 있어야 되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허가 받기 힘들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 양도인이죠, 양도인, 전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전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전소유자가 큰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면 입찰 들어가야 되고 허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면 그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죠.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보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다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매각 명령을 하기 전에 적당한 시한까지 주무관청이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니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 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 시전을 기각할 것이 아니다. 대법 85마 700이지.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경매 개시 요건이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매를 신청해도 된다는 게. 그런데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 낙찰자 같은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게. 경매 신청 같은 데는 주무관청 허가를 없이 경매를 신청해도 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 납부 효력은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제는 지금은 매각 허가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시행이니까 여기까지 가지도 않죠. 따라서 매각 물권 명세서의 특별 매각 조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라면 낙찰자가 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로 입찰 보증을 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그 매각 조건 없이 매각되고 허가를 받지 못해서 매각 불허가가 되었다면 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추후 채무자의 허가가 없음을 원인으로 해서 소송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 2002마 4353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원이 기본재산이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을 이제 납해도 위 낙찰자의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채무 명의에 의한 강제 경매이면 위 담보 제공 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요구하는 보건사회복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매수인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물권이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소급해 적용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사립학교 설립과 그 설립허가 허가를 받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
왜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사립재단에다가 이 병합시킨 경우가 있죠. 복합시킨 경우.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진행한 경우는 매각 결정을 위해서 추가로 주무관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매각 절차 진행되는 건 또다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재산이 경매되면 이렇게 생각하라. 먼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찰 소유 등이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찰 등 소유 등이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경매 기록에서 학교법인 등이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명시되지 않고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앞이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라면 그 저당권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매각 허가 전까지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이미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정한 경우라든가 또는 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사찰 소유 학교 그 법인의 이 재산에 포함되기 전에 개인 재산이 있을 때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권이 있는 유치원 건물이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 경매물건에서 2009년 1월 19일 날 국민의 근저당권이고 임차인이 없어서 인수할 권리가 없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유치원 건물이다. 유치원 건물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경영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초, 중, 등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이다. 사립학교의 제한을 받는 재산이므로 낙찰자는 매각 허가 전까지 관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특별매각 조건에 따라 입찰 보증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유의할 점은 낙찰자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주무관청에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이 낙찰자에게 허가를 할지도 미수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이 매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물건은 왜 높은 가격으로 매각됐을까? 뭐 이런 저당권 설정 당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학교 재단 보면 사찰 소유되면 사회복지법인 재산 이런 것들이 경매로 매각이 될 때는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일 때 설정됐다든가 아니 근저당 설정 당시 아예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정된 거라면 또다시 매각 허가 전까지 이 주무관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서 우리가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아니면 입찰법 사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을 소유 아파트를 낙찰받아 가지고 입찰 매각 불허가 돼 가지고 입찰본 떼는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런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사례를 놓았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 책을 갖고 보시고 이 농지가 경매나 공매로 경합된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번에는 농지가 경매와 공매로 매각됐을 때 이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매각 허가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매각 불허가로 모주금을 몰수당하지 않는다. 공매로 낙찰받으면 이 농지가 경매와 공매로 매각이 되면 경합되는 사례에서 농지 같은 경우는 그 매각 허가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되는데 공매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잔금 납부할 때까지 신청을 해서 잔금도 납부할 때까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잔금 납부서와 농지증을 함께 포함해서 그
등기관에게 제출해줘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걸 제출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경매에서는 농지증을 매각허가 전까지, 공매에서는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들 저런들 어쨌든 빨리 이제 그 매각 농지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입찰보는 몰수된다 이런 거죠. 농지라든가 농지 신청 방법 같은 경우도 기재되고, 이 농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사례, 또 이 그 농지가 공매로 매각되는 사례 나오죠. 농지가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 그 농지로 경매로도 매각되고 공매로도 중복해서 매각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는 의미 없어요.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하냐. 왜냐면 국세지법에서는 이제 그 77조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는 135에서 잔금을 이제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왜냐면 또 민법에도 187조에서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두 개가 중복됐을 때는 누가 먼저 낙찰받은 상관없이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서 손해법.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았어요. 세금이 법정일이 빨라가지고. 또 학제 일자가 늦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후행공매에서는 배당 요구했는데, 이게 배당 요구한 우선변제권은 하나의 임차권 갖고는 경매가 되든 공매되든 한 번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 대항력도 이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겁니다. 우선변제권도 이래죠. 선순위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춘 갑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 배당 요구에서 미배당금이 생기면 미배당금은 지급과 주택인도를 동시이행 항변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선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는데 후행 공매 또 배당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임차인이 당연히 1순위 배당 받을 거로 생각하고 낙찰 받은 거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등기부를 봐서 전에 경매가 진행됐는지, 그때 경매 사건을 검색해서 배당 요구했는지, 또 후행 공매에서 또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행경매 배당 요구해서 낙찰자가 인수조건으로 확인했는지, 여기는 공매재산명세서, 여기는 공매재산명세서를 확인해야죠. 확인해서 이제 그 인수하는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좀 생략해놨지만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 이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 분석과 수익 분석 그리고 맹도.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경매만 봤지만 이러한 전세권 경매가 있죠. 전세권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세권을 이제 그 낙찰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억짜리 전세권이다. 그러면 3억짜리 전세권을 3억에 낙찰받으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부동산이 3억짜리다. 5억짜리다. 5억에 낙찰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5억짜리를 전세권 부동산 아파트로 5억짜리에 낙찰받으면 이제 그 시세 차익은 없지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3억짜리 3억에 낙찰받으면 시세 차익도 볼 수도 없고 이 사람의 잔존 기간 동안은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 전세권 같은 경우 낙찰받으면 우리가
낙찰받았다고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채권을 갖다가 전세권 설정 의무자, 즉 건물 아파트 소유자죠.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철수하느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지나야 돼요. 아니 우리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내가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임차보증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제가 반환해주겠어요? 언제 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9년 5월 10일 날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이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면 전세권이 경매에 들어간 거는 그 전세권자와 거기에 대한 전세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들 간의 문제야. 전세권을 설정 의무자, 즉 이 건물주 또는 그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 적용이 없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그때 돈을 내주면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부당. 그래서 그렇게 돼. 그래 여러분 전세권을 낙찰받으면 그 지금 낙찰받아가지고 얼마를 시세를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그 이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기회비용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또 임차인이 그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가 즉 지금 그 전세권자인 즉 전세권을 갖다가 낙찰자에게 그 빼앗겼으니까 그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종전 전세권자, 지금은 채무자죠.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를 이제 그 거부를 한다면 명도소송을 하는데 명도소송을 본인 이름을 할 수 없어요. 누구 명도로 하냐? 그 건물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를 이제 그 임대인, 아파트 소유자를 이제 그 전세권 설정 의무자, 이 아파트 소유자를 채권자 대의로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명도를 한 다음에 이 그 건물 소유자에게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책에 잘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전세권 경매도 간혹 나오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금을 언제 반환받게 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종전 전세권자를 명도하는 방법, 협의로 이사비용을 주고 명도하는 방법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으로 강제 입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전세권 경매에서 채무자를 명도하는 방법 중 채무자가 배당 잉여금이 있어서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명도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이 2,880만 원이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액이 4,250만 원 정도이니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없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협의로 이사비용 주고 내보내든가 아니면 강제 집행 절차를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전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언제까지 전세 종료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조세채권을 몰라가지고 3번씩 임차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 이렇게 조세채권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들 보면 경매나 공매에서 입찰자가 간과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세금 분야이다. 이 사례는 공매로 3번이나 거쳐 낙찰 받았으나 낙찰자들이 잔금을 납부를 거부하고 입찰 보증금을 떼게 된 사례다. 서류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등으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조세채권이 1순위로 전액 배당받게 돼 2순위가 된 임차인에게 배당금이 없었다. 그에 따라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 7천만 원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이렇게 2012년 8월 9일 날 낙찰 받았는데 이제 낙찰 받고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취소됐고 또 낙찰 받고 취소되고 낙찰 받고 취소 이렇게 이건 이렇게 3번에 거쳐서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입찰 보증금을 갖다가 여기를 보면 고정민이 같은 경우 2012년 2월 22일인데 보증금이 7천이에요. 이게 공매재산 명세서거든요. 근데 설정일자가 2012년 3월 7일이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이 사람 미배당금이 인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7천이 있죠. 도봉세무서가. 이 법정기일이 언제냐? 2011년 이게 3월 3일인가 그래요. 그게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설정일자는 2011년 4월 6일인데 이 법정기일은 이게 세금이 압류 날짜보다 보통 법정기일은 한 1년 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법정기일이 이거보다 확정 밑에 빨아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배당받다 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 압류 날짜가 2011년 8월 3일이고 확정일자가 3월 7일이니까 이게 먼저 배당받는다는데 세금은 압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세금이 당해 세면 당해 특별수익으로 30일 배당받고 일반 세금에서 법정기일 갖고 따지는데 이렇게 압류되기 전에 보통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이요. 1년 전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빠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빨라가지고 임차인 하도 배당 못 봐가지고 이거를 7천만 원을 낙찰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입찰 보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죠.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난 거죠. 밑에도 세 사람.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 채권을 우습게 보면 된다. 이게 왜냐면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단금. 이 최단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 중 일정액 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국가가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대신 기금 갖고 지급하고 고용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거죠. 그리고 이걸 번함 소송을 통해서 강제금에 시정하는 사례가 되는데 이럴 때 이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99%가 일반 채권이 아니라 임금, 최우선 변제금, 이제 중 일정액을 세단금으로 국가가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이 가압류하면 유치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할 일이 뭐 있어요? 개인 재산을. 이런 경우는 99%가 임금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간과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하면 최단금으로 지급 대의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가압류로 해서 본안수선을 강제금에 시정했던 이런 경우는 임금 변제로 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변제받는다. 그리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는 동수를 안분 배당 받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이 가압류한 거는 유치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결될 때까지 전미를 좀 받지 못하고 결국은 유치채권을 하고 지연이자 부분을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압류가 조합이 가압류하고 근로복지공단 가압류한 경우는 아주 조심해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이 책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일부 지분 또는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대응 방법. 재개발 지역 내에서 수인이 공유 지분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재개발에서는 95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나누어진 토지로서 이 95제곱미터 이상이면 단독 이제 분양권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독 분양권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이한동이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5분의 1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다른 건물 소유자와 합쳐야만이, 즉 다른 건물 소유자가 김규수가 건물 5분의 4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하나의 공동 분양권자가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종전 권리가액의 기준으로 해서 공동 이제 신축 분양된 아파트의 지분비율로 이제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철수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면
155에 5분의 3이면 이 사람은 95제곱미터가 넘겠죠. 이런 때는 단독 분양권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이 지분이 나왔을 때에는 분양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 9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이게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지분 비율로 가지고 있을 때는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결국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재건축으로 해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그 토지만 이 가압류에서 그 번합류에서 강제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종전의 건물 이 소유자는 종전 건물가액의 권리가액에 해당되는 지분만큼, 토지는 이제 토지를 낙찰받아서 토지에 대한 종전 건물가액의 관리에 관한 그 가치만큼, 그리고 신축된 분양권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기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된 만큼 추가 부담금을 해서 신축된 아파트의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서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이 경매로 나오면 참 얘기가 길어지죠. 조합원이 경매가 나오면 이런 거 나오죠. 보면 자, 조합원 분양권이 경매로 나오면, 일반 분양권이 경매로 나오면, 조합원 분양권은 종전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구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반 청약에 의해서 분양받은 사람이죠.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평형때와 이 평형때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이 종전 자산의 평가액과 신축 아파트의 평가액이 차이로 발생하는 청산금, 추가 부담금이 얼마이고, 조합원이 청산금 미납 금액과 이에 관련된 연체금 등을 분석하고 실제 입주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총 납부 금액을 조합에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아 완전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 금액 플러스 청산금, 추가 부담금을 말하는 거죠. 미납금액과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납부해야만이 된다. 미납금이 있다면 그 미납금은 낙찰금액에 또 추가되는 거다. 일반 분양권이 경매가 나오면 일반 분양권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어느 정도까지 납부했고, 이에 따라서 미납금액이 추가 부담금이 할 금액과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확인해서 조합에서 얼마를 지급해야만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부분을 추가 인수하는 금액과 낙찰 금액을 플러스해서 전체가 총 취득한다. 일반 분양권을 취득하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을 매수하고 후 이 권리 분석, 이 부분들은 이제 보면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 등을 하고 비교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이 경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했을 때에 그냥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게 왜 6억짜리가 왜 1억 7,500개 낙찰됐느냐, 이거 이외에 이 사람이 인수할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금액에 됐고요. 그건 인수할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죠. 예, 이 조합원 분양 낙찰 받으면 이러한 판단을 잘못해서 2012년 4월 16일 날 4억 1,999만 원에 받았다 포기하고, 2012년에는 3억 5천 계속 포기를 했죠. 이런 거 잘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축대 아파트 매수하려면 얼마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 내용은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18번째, 주택 임차인이 반환 채권과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주택 임차권을 양도 양수 받아가지고 그 거주는 종전의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만 양도해가지고 배당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변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까지 양도받으려고 그러면 점유까지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점유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 주택이 경매 들어가니까 그 양도받은 양수 임차권 갖고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종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임차인이 거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거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권을 손해보게 된 거죠. 그러한 판례 내용을 여기다 기재했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보면 이런 거다. 주택임대차 3조 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양도인이나 전대인이 주민등록을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 대항력과 우선명이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최초의 양도인이 대항력권과 그리고 확정일자를 가진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점유를 상실해버리고 또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채권만 양도받고 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받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고 일반 채권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채권을 주택이 경매 들어갔는데 그 주택이 채권 선주채권이 많은 상태에서 일반 채권 배당 요구하면 배당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채권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가압류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총 11개 사례 갖고 바쁘게 한 이제 그 50분간에 거의 한 55분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설명인 것 같다. 이게 뭐 기본 과정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매 투자의 정석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독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입찰 보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그 경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